안녕하세요. 오늘은 울산 디스토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울산을 비롯한 한국 제조업을 지탱하고 있는 이 여러 지역들의 현황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28%에 이르고요.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도 세계 6위권에 굉장히 제조업의 규모가 큰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업이 왜 중요하고 이 울산의 미래가 대한민국에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구절들로 조금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도시에 공장이나 조선소를 지어서 사람을 고용하면 그 사람들의 소비를 위해 음식점과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인구와 구매력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백화점이 생긴다. 그러나 대형마트를 짓는다고 공장이 들어서지는 않는다. 마르크스식으로 말하자면 공장에 기초한 산업자본이 있어야 유통의 영역이 성립된다. 여수의 석유화학공단 노동자가 월급을 받아 광주터미널 앞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거제의 노동자 가족이 차를 몰고 거가대교를 건너 부산 센텀시티에서 쇼핑을 한다. 표면적으로는 대도시의 화려한 외관이 조명을 받지만 그 기저의 원초적 부는 산업도시의 제조업이 만들어내는 셈이다. 그런데 이 한국의 제조업에서 울산을 비롯해서 동남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7.4%이고요. 반면에 충청권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1년 기준으로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중화공업 위주의 동남권과 반도체 공장 등이 들어서고 있는 충청권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울산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울산은 여전히 1인당 지역 총생산, 지역 총소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실업률이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4.4%로 전국 평균 3.3%를 상회하고요. 고용률도 58.6%로 하위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 이후에 지난 몇 년간 울산에서는 인구가 계속 유출되었었습니다. 산업 사이클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지역 내에 비정규직 저숙련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 청년들이 이를 선호하지 않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를 떠나게 되고 그 자리를 외주 노동자들이 메꾸는 그런 양상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에서 12월에 울산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과 더불어 이 내국인, 특히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이 울산시의 발표였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조선업 사이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간 최근에는 이런 뉴스들도 있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혹은 진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지는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최대한 책의 논제를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보기에 울산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연구개발센터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원청과 하청의 차이가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업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던가 하면은 일자리가 다시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생산 현장에서 한국은 숙련도를 높이지 않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우수한 엔지니어를 뽑아서 그들의 숙련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인력은 수도권에서 배출이 된다고 보고 연구센터나 엔지니어링 센터 등을 수도권으로 보내게 됩니다. 더불어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자동화 기술이 사용되게 됩니다. 여기에 모듈화까지 접목이 되면은 고숙련 정규직 일자리는 계속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고위험의 비숙련 일자리들이고 이 부분은 하청 노동자들이 담당하거나 이주 노동자들이 대체하게 됩니다. 이 대졸 엔지니어들의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현대차 기술연구소는 경기도 화성시에, 환경기술연구소는 용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대차에 납품하는 이제 연구개발 인력이 있는 괜찮은 부품 회사들은 수도권으로 상당수 옮겨갔고요. 울산에 남은 부품 업체들은 비교적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은 수도권은 아니지만 대전 유성구에 위치하고요. 현대중공업의 경우도 엔지니어 중에서 생산설계 엔지니어는 울산에 있지만 기본설계, 상세설계 엔지니어 이 다수는 이 판교의 신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공장들까지 수도권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대부분 수도권을 선택하고 있죠.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구미 대신에 용인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국제로봇연맹이 발표한 2022년 제조업 세계 로봇 밀도를 보면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생산 과정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의 로봇 밀도 역시 높고요.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랑 비교해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것은 2021년 자료입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생산 방식을 이 자동화, 모듈화의 길을 선택하게 됐고, 따라서 이 고숙련 정규직 생산직들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을 굳이 한 곳에서 해야 할 필요성도 줄어들게 되겠죠. 이 현대차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정규직 근로자들은 대체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또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현대차, 기아차의 생산량을 보면은 현대차와 기아차를 합쳐서 한국에서의 생산량이 한 350만 대 정도 되고요. 인도가 또 100만 대를 약간 상회합니다. 그리고 터키를 유럽으로 묶어서 보면은 터키, 체코, 슬로바키아가 합쳐서 또 100만 대가 약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약 70만 대 정도인데, 조만간 전기차 전용 공장이 또 하나 세워지니까요. 미국도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에서 이 중국 베이징 현대의 생산량은 빠져있는 그런 자료이고요. 국내 생산량과 해외 생산량은 결국에는 거의 반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고요. 연간 30만 대 생산 능력의 공장입니다. 조선 업계에는 이 자동차 업계에 비해서 아무래도 자동화가 좀 더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이 고되고 위험하고 또 임금이 높지 않아서 노동자들이 잘 구해지지 않는 형편이라고 하고요. 특히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으로 인력이 다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 수준, 위험 수준, 작업 시간 모두 조선업이 열이한 수준이고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자료인데요. 해운조선업 2023년 동향민, 2024년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이 이제 중국이고요. 이 파란색 선이 한국입니다. 이 신조선 시장에서 중국은 거의 60%에 이르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30%대에서 24%로 하락하면서 중국에 밀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한국도 수주량만 놓고 보면은 최근에는 괜찮습니다. 다만 이 세계 시황이 양호한데 이 정도 실적은 좀 미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왼쪽 그래프에서 한국 조선업의 수주 잔량은 양호한데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이 건조량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수량이 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건조량이 딸리고 여기에서 약 15%의 인도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양종서 수석연구원의 주장도 오늘 읽고 있는 이 울산 디스토피아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생산 인력의 부족 문제에 기인하며 현재 급하게 해외 기능 인력 도입으로 부족 인력을 보완하며 대응하고 있으나 생산 시스템의 안정화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생산 안정화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중장기적인 숙련도 축적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근본적으로 국내 인력을 양성하지 않는 한 생산성 향상에 의한 경쟁력 제고는 요원할 전망이다. 젊은 세대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국내 인력의 양성은 어려운 과제이며 조선소들이 근본적으로 노동 비용의 절감을 통한 경쟁과 이익을 추구하는 한 국내 인력 양성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하여 이 조선소의 노동에 대한 존중이 경영 철학으로 자리 잡고 장기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기능직으로 성장할 비전을 조선소와 사회가 제시하지 않는다면 조선소의 인력난과 경쟁력 저하는 장기적으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이 울산의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생산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울산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일단 가장 큰 부가가치를 만드는 3대 산업에서 정규직을 거의 뽑지 않으니 청년은 울산의 공장을 더 이상 찾지 않는다. 아버지 세대의 고임금과 복리후생을 경험한 청년 세대는 현재의 비정규직 하청 노동을 감내하기 힘들다. 덩달아 정규직에 기초한 노동자 가족의 남성 생계 부양자 경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여성도 지역을 떠난다. 지역의 인구가 줄고 특히 청년 인구가 줄어드니 도시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동남권의 산업역량평가기관인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2019년에 수행한 종합평가는 참조할 만하다. 울산의 조선산업
산업은 여전히 LNG 운반선이나 해양 플란트처럼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산업의 성장성은 있다. 하지만 조선산업 구조조정 이후 정규직 고용이 침체돼 최근 시점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사내 하청과 다단계 하청의 생산을 의존하는 성향이 변하지 않았다. 울산의 자동차 산업은 1988년 이후 고용 조정이 없어 여전히 많은 정규직을 고용하며 조선 산업에 비해 더 나은 고용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성장 동력이 될 친환경 전기차에서 부가가치를 내는 연구개발 기능과 배터리 관련 클러스터는 모두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어 성장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등장했던 것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입니다. 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이 교통을 연결하고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데요. 일단 이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 서부 경남 KTB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2024년에 착공 예정이었으나 현 정부에서 이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동남권 광역철도망입니다. 왼쪽인데요. 이 파란색으로 울산 양산을 거쳐서 이 창원까지 내려가는 요걸로 이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영남권 좀 더 이제 대구까지 연결하는 이 메가시티 급행철도 MTX입니다. 수도권의 GTX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이슈가 됐었던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을 연결했으면 두 번째는 이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울경 연구원들의 제안입니다. 동남권 3개 광역의 통합 R&D 체계로서의 동남권 산업과학 혁신체제 3.0을 구축하자. R&D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단위별 테크노파크가 담당하던 지원 체계를 확장해서 동남권의 연합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력 산업 특성화 공동 R&D를 수행하고 R&D 인력을 양성하고 R&D 평가를 진행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동남권 연합 지원 체계의 공간적 표현인 동남권 R&D 컴플렉스 시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전의 대덕단지처럼 연구개발과 정주 기능을 포함한 R&D 복합지구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하자. 그래서 동남권 공통의 산학협력 R&D 거점 인프라를 조성하고 산학연 협력형 R&D 체계를 구축하자. 그러나 이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결론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부산만 이익을 본다는 여론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국책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으나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이 늘 걱정하는 것은 부산의 빨대 효과다. 부산으로 인력과 물자가 빨려 들어가서 세수와 영향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다. 경상남도는 울산과 마찬가지로 인력과 물자의 빨대 효과를 걱정하는 것 외에도 동부 경남 지역과 서부 경남 지역의 격차를 문제 삼는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국책 예산으로 메가시티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할 때야만 움직인다. 그러나 충분한 마중물 확보가 없을 때 지방정부의 협치를 통한 메가시티 추진은 각 광역단위 정치 리더십의 의지와 역량의 상호작용이 상승 효과를 낼 때에만 가능하다. 울산은 포항, 경주를 포함하는 해오름 동맹으로 방향을 돌렸는데요. 저자가 보기에는 여기에서는 큰 장점을 찾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울산과 크게 성격이 다른 도시들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울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연합이 아니라는 거죠. 이 도시의 성격이 다른 부산과 묶이는 것은 다른 차원일 텐데 말이죠. 다른 자료도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인데요. 제목은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경제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지방에서 청년들이 유출된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몰린다. 그 대가는 사실은 출산율의 저하일 수 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청년층의 순유출률이 201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이때 전국 합계 출산율은 또 급격하게 하락한단 말이죠. 울산이나 지방에서 청년들이 유출되는 것은 제조업이나 산업이 붕괴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방이 소멸한다는 측면, 나아가 대한민국이 소멸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거점 도시, 예를 들어 동남권에서는 부산이 되겠고 대구, 대전, 광주 같은 도시들도 거점 도시들이고요. 여기에 자원을 집중시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을 넘어서 광역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통, 지역개발, 공간계획 등은 이 행정구역 간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가장 큰 분야이다. 그래서 다시 울산 디스토피아 이 책으로 돌아가서 저자가 내놓는 해법은 갑자기 뚱딴지 같은 해법을 내놓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울산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하자는 쪽인 듯 합니다. 공장을 떠나서 혹은 공장을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는 시도는 도시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전 세계 많은 젊은이가 선망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컴퓨터공학, 전기전자공학, 산업공학, 통계학 등의 전공자를 많이 공급하고 그들의 창업을 육성하더라도 울산에 필요한 것은 구글 같은 범용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다. 울산은 일반적인 IT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가 수도권에 크게 못 미친다. 외려 울산에 필요한 서비스나 IT 분야는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제공하고 제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맡고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 통합이다. 이 저자는 울산이 이 생산과 관련해서는 고진로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산직 노동자를 중산층으로 키워왔던 울산의 미래는 고진로 전략으로 나아가야 긍정적 전망의 기초가 마련된다. 고진로 전략은 높은 생산성을 담보하는 노동자와 엔지니어의 숙련,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임금과 질 좋은 복리 후생을 모두 달성하는 산업 전략이다. 생산 원가가 오르는데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기업에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향상될 수만 있다면 기업과 노동자들이 윈윈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반도체 업체들이 인재들을 찾아 수도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인재들에게 고임금을 주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가 절감의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장기적으로 기업과 노동자들이 다 패배할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국가들도 임금이 매우 높지만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어떻게 고진로 전략을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인 방안들도 저자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정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그런 기능들이 다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거기서 인력들을 다 뽑고 하는 현상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울산에서도 무슨 수를 써야 한다고 보고 있죠.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 전속 계약을 넘어서서 판로 다변화가 필요하다. 원 하청 간 불공정 거래나 비정상적 하도급 관계의 소지를 없애야 된다. 부품 협력사의 연구개발 능력 향상이다.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울산 테크노파크는 시험평가 및 인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협력사의 경우도 울산 인근의 연구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울산의 혁신 생태계를 창출하기 위해서 미래차 유관기관을 직접 키우거나 유치해야 한다. 동남권 지역 청년이 창업하고 3대 산업 출신 엔지니어가 기술 지원을 담당하면서 협업하는 제조 스타트업 모델이다. 요컨대 고진로 전략을 통해서 생산성 동맹을 재건하고 지역의 주니어, 시니어 엔지니어를 결속하는 플랫폼도 만드는 것, 이런 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울산 디스토피아 이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해서 울산의 상황과 고민을 다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라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한국 제조업의 상황이 어떤지, 지방의 상황은 어떤지, 청년들의 상황은 어떤지 여러 각도에서 고민할 수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